유대인들이 대거 팔레스타인으로 오게 됩니다. 예. 이제 그 규모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고 대개 이제 아랍인들로부터 땅을 사서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되면 땅을 사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쫓겨나는 아랍인들도 나오게 생기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갈등이 불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는데요. 그 후에 뭐 이렇게 충돌이 있기 훨씬 전에 1920년대부터 이미 양측 간의 유혈 충돌 같은 건 벌어집니다.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에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오늘 경제 신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대화 시간이 왔습니다. 최근에 2.8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한 하마스는 도대체 어떤 단체인지 하마스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일 박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정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중동에 대한 역사를 공부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의 전쟁 어떻게 일단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어쨌거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대결이죠. 국가인 이스라엘과 단체인 하마스의 대결인데요. 상당히 지금 저는 민간인 피해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너무나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실 하마스 하게 되면은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은 중동이라는 그 위치가 많은 이제 분쟁이 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대해서 이제 하마스라는 조직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가 사실 이슬람주의 테러. 그 이제 밑반에 이제 보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보게 되면 하마스가 테러 조직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하마스 일단은 테러 조직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간인과 비무장 전투원을 상대로 지금 납치, 공격, 그다음에 자살 폭탄 예전엔 그런 공격도 감행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테러 단체 맞습니다. 테러 단체 맞고요. 큰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본 게 인상적인 장면이요? 인상적인 장면.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장면인데요. 바로 이제 호주 시드니에서 이제 벌어졌던 시위 구호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게스트 주라는 건데요. 일단은 프리 팔레스타인 이런 거는 저는 구호 이해가 가요, 충분히. 그다음에 팔레스타인과 함께하겠다 하는데 게스트 주라는 구호는 말 그 뜻대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보내서 이제 죽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영어로?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이 구호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하마스의 목표, 정체성, 그 이념을 상징하는 단어도 없어요. 저는 이 사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이스라엘의 책임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책임도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 하마스라는 단체는 한번 볼게요. 아흐메드 야신이라는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보면은 좀 이제 몸이 이제 불편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이제 이집트로 유학을 가요.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이집트로 유학을 가서 어떻게 보면 하마스에 보다 더 중요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무슬림 형제단에 가입을 합니다. 무슬림 형제단. 이집트에 있는 무슬림 형제단에 가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1973년도에 가자지구로 돌아와서 처음에는 이제 자선 단체를 만듭니다. 이슬람 자선 단체. 그래서 만들어서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이슬람 상원 종교 시설이죠. 모스크도 짓고 학교, 대학교도 짓고 의료 시설도 짓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야말로 자선 단체를 만들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1987년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이제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를 맞춰서 이제 하마스라는 단체, 그러니까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뜻의 하마스라는 단체를 만들고요.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다. 무슬림 형제단의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라고 선언을 하면서 무장 단체로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그 탄생이 됐을 때부터 무장 단체였어요? 무장 단체였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그 유전자는 바로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에서 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사고요. 본사는 이집트에 있는 무슬림 형제단. 본사 이게 지사고. 지사죠. 본사를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근본이 되는 여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무슬림 형제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왜 이슬람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원리주의 관련된 테러 단체. 테러 단체가 아니더라도 평화로운 단체 조직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과 관련된 조직 상당수가 이 무슬림 형제단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제 소개할 주제 중에 하나죠. 바로 이슬람주의.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에 이슬람주의라고 하는 정치 이념을 네. 예, 어떻게 정립한 단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 하마스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몸통과 이제 뿌리가 이제 이슬람, 그러니까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이고, 예. 예. 그리고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은 도대체 이제 어떤 단체이냐, 예, 이제 예. 앞으로 그 뿌리를 우리가 좀 그렇죠. 봐야 될 예. 것 같은데, 예. 뭐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게 바로 이슬람주의라는 이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슬람주의. 예, 하마스의 이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일단 용어 정리를 하나 할게요. 네. 이슬람 종교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로서의 이슬람과 이슬람주의라고 하는 정치 이념을 일단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슬람과 이슬람주의는 다릅니다. 정치 이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신자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무슬림과 이 이슬람주의라는 정치 사상을 신봉하는 예, 이슬람주의자를 일단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용어 정리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슬람주의 그럼 어떻게 시작했냐? 일단 이 무슬림 형제단은 1928년에 예, 창립이 돼서 현재로서 아직 100년이 채 안 됐죠. 일단은. 근데 이것을 받은 사람이 창설한 사람이 하산 알 반나라는 사람입니다. 하산 알-반나. 예, 알-반나.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집트에서 만들었는데 이 당시 이집트는 영국의 약간 영향을 받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서양에 반대하는 의미로서 처음에 이 단체를 만들었고요. 예.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됩니다. 우리 무슬림은 이슬람 신자였으니까요. 순수한 이슬람, 진정한 이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종교 운동을 펼쳐요. 이 네. 사람이.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슬람주의가 그러면 어떤 사상이냐? 이 사람이 만든. 네네. 이슬람 법 중에 율법 중에 이제 샤리아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샤리아. 예. 이제 이슬람 율법인데 이 사람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통치를 받는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상입니다. 네. 그리고 한 명의 지도자. 그래서 수니파 이슬람 얘기인데요. 수니파 이슬람에는 최고 지도자가 바로 이 칼리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통치하되 그 원리는 그 샤리아라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통치되는 정교일치의 이슬람 국가, 정교일치. 예. 더 나아가서 그런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예. 그런 적극적인 정치 이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알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우리가 많이 이제 근대 이후에 많은 이데올로기가 등장을 하죠. 네네. 뭐 자본주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특히나 사회주의 여러 사상들이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은 그거 다 거부합니다. 그러면요? 예, 왜 거부하냐면 이건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율법에 따라서 종교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다 거부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서양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발명품이라고. 민주주의 이런 것도 거부하고요. 예.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제 정교일치인데 특히나 이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다당제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단계가 아니라 다단계는 물론 없어야 하지만 예, 그래서 다당제를 없애고 일당제, 그러니까 한 명의 통치자에서 일당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절대적인 통치력이 발휘되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종교법에 따라 통치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당제 같은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법, 하나의 통치자. 그거를 주장했던 네, 그런 걸 주장했습니다. 예. 그 때문에 약간 좀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상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순수 이슬람을 강조하는데요. 그 순수했던 시대가 언제냐? 이 사람들이 모델로 삼는 시대가 이제 서기 7세기입니다. 서기 7세기. 예, 그러니까 600년대 얘기죠. 이제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복고적인 사상이에요. 예.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권, 자유, 민주주의와는 다소 이제 거리가 먼 국가 체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이슬람주의 사상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지역과 뭐 시대와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지 이것은 적용 가능하다. 이게 순수한 것이다. 네, 순수한 것이다. 이거는 적용해야 된다까지 나가는 이념인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이념을 많은 분들이 또 추종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또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순수한 우리 이슬람으로 가야 된다. 서기 7세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또 그 당시 가치관으로.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설득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이 성공을 했겠죠. 그래서 이 당시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1930년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지도자를 정점으로 해서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가진 엄청난 이제 조직으로 거듭나게 돼요. 이 조직이. 그래서 강조하는 게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복종, 단원들은 그리고 지도자는 이렇게 단원들을 통제하는 이런 구조를 갖추게 되고요.
역시나 이 사람들이 중점을 뒀던 상황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이렇게 조직을 많이 만듭니다. 말씀드린 종교 시설, 이슬람 사원 모스크도 짓고요. 또 뭐 교육단체, 뭐 자선단체 같은 걸 많이 짓고, 그다음에 협회 같은 걸 많이 만들어요. 그다음에 학생들, 이제 대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접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을 많이 넓힙니다. 그래서 풀뿌리 조직들을 많이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직들을 많이 만들면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풀뿌리 네트워크. 그럼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설교라든가 강연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세를 넓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팔레스타인에 일단 개입을 해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협력하는 사람을 한 명을 만나게 돼요. 중요한 사람이요. 아주 중요한 사람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큰 변환점이겠네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누굽니까? 자, 한번 볼게요. 아시다시피 1917년에 이제 벨포어 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영국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한테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마련해 주겠다. 맞아요. 이런 약속하잖아요. 또 아랍한테도 이제 뭐 후세인 맥마인 서한을 통해서 아랍 사람들한테도 일단 너희 국가 만들어주겠다. 그게 이제 사실 향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하나의 그렇죠. 하나의 발판이 됐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문제의 근원을 찾아보면 영국이 있다. 그래서 욕을 먹는 이유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 선언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단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이 살고는 있었죠. 그런데 이 선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대거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그 규모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고 대개 이제 아랍인들로부터 땅을 사서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되면 땅을 사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쫓겨나는 아랍인들도 나오게 생기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갈등이 불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는데요. 그 후에 뭐 이렇게 충돌이 있기 훨씬 전에 1920년대부터 이미 양측 간의 유혈 충돌 같은 건 벌어집니다.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에서. 예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시온주의라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그 지역에 이렇게 예전에 우리 땅을 찾아서 맞습니다. 우리의 지역을 찾아서 이런 운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부터 이미 어마어마한 그 분쟁이 거기서 유혈 사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땅을 찾아서 온 거고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밀려나는 아랍인들도 생기게 되는 거고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유혈 사태도 벌어지고 하니까 이제 이 당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체 이제 민병대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 뒤에 영국이 어떻게 보면 좀 유대인들을 뭐 감싸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니까 이제 아랍인들 같은 경우,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감이 높아지게 되겠죠. 많은 이제 아랍인들의 저항 운동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때 이제 활약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알 카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기념해서 기리기 위해서 이제 현재 하마스 같은 경우에죠. 알카삼 로켓 같은 거. 알카삼. 이 알카삼이라는 그때 이 아랍 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이 알카삼 로켓. 저게 뭐죠? 저 사진은? 로켓. 이 지금 하마스들이 만든 로켓이죠. 그래요? 저게 로켓입니까? 그래서 약간 보이스카웃 같은데. 그렇죠. 좀 약간 조악하긴 한데요. 일단은 그래서 이 하마스 자체에 대한 뭐 무장 부대 같은 것도 뭐 알카삼 여단.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해서 해서 만든 건데요. 일단 그러다가 1936년도에 대대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이 돼서 아랍인들의 저항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아랍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인물, 아까 말했던 무슬림 형제단과 연관을 맺게 되고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민 알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아랍인들의 어떤 저항 운동을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주도하고 계획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타이틀이 일단은 영국이 타이틀을 줬는데 엄청 화려한 타이틀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어떤 그랜드 무프티라는 타이틀을 줘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어떤 대법관, 대율법학자, 대법관 이런 타이틀을 영국이 줍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아랍인들의 반란에 이 사람이 주도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영국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타이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의 지위를 통해서 이제 이쪽 아랍인들과 이 무슬림들을 좀 통치하기 위한 달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타이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투를 씌워주는 겁니다. 너가 여기서 이 지역에서 너가 한번 통치를 해봐라. 통치보다는 좀 잘 부탁한다. 영국의 통치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많은 권한을 넘겨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타이틀도 갖고 종교적인 권위도 갖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반란이 일어나는데 종교적 색채를 이 사람이 이제 더하기 시작해요. 종교적 색채를. 그래서 반유대주의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제 혐오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반유대주의 유럽에서 훨씬 더 유명했던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대인의 음모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웬만한 이제 상위층은 유대인이 다 장악하고 있고 뭐 전 세계 뭐 자금부터 해서 뭐 록펠러 음모론부터 해서 음모론의 주인공들이죠. 그렇죠. 예, 거기 다 유대인이 다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결국엔 나쁜 사람들이야 이거죠. 유대인들이.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다 이제 종교적 색깔을 입히기 시작해요. 자신의 권위가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반유대주의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슬람 버전으로 이 사람이 해석을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슬람이 생길 때부터 유대인은 우리의 친구였던 적이 없었고, 우리의 항상 적이었다. 유대인은 그러니까 유대인은 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계속 싸우고 이들을 결국은 죽이지 않고서는 심판의 날이 오지 않는다. 이런 발언까지 합니다. 극단적으로 가는 극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시작됐던 반유대주의를 이 사람도 받아들이게 되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럴 때 어떤 종교적 색깔을 더 입히게 되는 거죠. 그런 색깔을 좀 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정착을 하고 그 몰려드는 그런 시온주의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반유대적인 뭐 어떤 이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스며들고. 근데 이 사람 주장을 보면 그렇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어떤 영국이 제국주의에도 저항하는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국가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유대인 자체에 대한 혐오 정서를 유발하는 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종교적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앉혀놓고 좀 아랍인들을 달래려고 하는데 1936년부터 시작된 중요한 아랍인들의 저항 운동을 이 사람이 계획하고 주도했으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더 이상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 이 사람을 잡아야 되고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몇 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도착한 곳이 바로 이제 나치 독일이에요. 나치 독일이요? 나치 독일이요. 이 시기를 보면 이제 30년대라고 그랬는데 나치가 독일에서 집권한 게 이제 193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1936년에 봉기가 아랍인들의 저항 운동이 시작됐을 당시에 이 사람은 나치 외교관들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만났어요. 물밑에서.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좀 도와달라. 누가요? 나치한테. 나치한테? 이 후세인이가 나치한테 계속 접촉을 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제 영국하고 싸우고 있고 너희들도 유대인 싫어하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자금 지원도 해달라고 그러고 무기도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런 자금들과 일단은 무기가 일부 이제 들어오죠. 그것을 활용을 합니다. 나치의 지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나치와 지금 후세인이와의 어떤 공통 분모가 그때 당시 유대인이 반유대인 감성이라는 그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나치를 인사들을 만났을 때 그 얘기예요. 이슬람과 나치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여기 가서 어떻게 보면 취업을 또 하는 거예요. 영국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여기서 물만한 고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나치가 선전 방송을 만드는데 라디오 베를린이라고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나치의 프로파간다 선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죠. 나치를 옹호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지를 정하고 이제 아랍어로 방송을 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히틀러의 오른팔인 뭐 게벨스가 그런 역할을 좀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아랍 쪽은 이분께서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아랍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나치가 왜 좋은지.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네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이쪽 팔레스타인 운동에서 약간 흑 역사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독일도 노리는 건 이거죠. 이 사람들 이용해서 유대인도 싫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를 받는 무슬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면은 독일 입장에서도 영국과 프랑스를 흔들 수 있다.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서 상당히 좀 무서운 결정을 이제 나치가 내리게 되죠. 뭐냐면 이제 최종 해결책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최종 해결책이 뭐냐면 그 전말에 나치는 그냥 유대인들을 그냥 추방하자. 이 정도 선이었었는데 이제는 결국에는 유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결국에는 수용소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죽이는 걸로 다 해결하자. 대량 학살하자. 이게 이제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 결정을 내린 그 계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추방하자 이렇게 했던 것에서 이제는 죽이자. 이렇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일단은 전쟁이 이제 개시가 되죠. 39년부터 개시가 되고 41년 되면은 동유럽 쪽으로 전선을 많이 확대가 되는데 유대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폴란드라든가 이쪽 동유럽 지역에 유대인들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가뜩이나 이제 뭐 히틀러 같은 경우도 이제는 더 이상
할 거 없이 이제 뭐 반제라는 곳에 회의를 하는데 그런 추방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전에 추방을 했었는데 네, 이게 먹혀들지가 않는구나. 예, 먹혀들지 않고 그 전에는 그러니까 1930년대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자신의 독일에 있는 자산을 독일한테 넘기고 하면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는 이런 것까지도 협정이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과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나치 독일이 어떻게 보면 인류사에서 가장 잔인한 판단을 내리기도 최종 해결책이라고 해서 결국엔 이제 이렇게 죽여야 다 끝난다. 절멸을 시키자 유대인들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로 봤을 때 상당한 좀 그렇죠. 잔인한 사건이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후세인이가 이것을 보고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참 불행을 막는 정말 좋은 결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반유대주의자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하마스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그럼 그 끝뿌리를 내려가서 자, 무슬림 형제단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해주는데 그럼 그 밑바탕에 있는 그 뿌리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정서들이 그 기변에 깔려서 나왔던 게 이제 하마스라는 단체가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처음에 게스터주라는 게 나왔을 때 과거와 이거 지금 분명히 이건 연관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시위대들은 아마 우발적으로 했겠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연원이 있는 겁니다. 나치까지 넘어가서 나치까지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히틀러랑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네요. 히틀러가 실제로 만나는데 히틀러가 강조한 건 그러잖아요. 순수 아리아 인종, 금발의 푸른 눈, 뭐 이런 강조했는데 실제로인데 알 후세인이가 금발의 푸른 눈이었어요. 아랍인인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되게 좋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히틀러가 더 공손하게 얘기하는 장면인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서로의 이제 필요해서 만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했게 됐고 이제 나치 친위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 제복 입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슬림으로 구성된 나치 친위대도 만드는데 개입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치의 부역을 한 사람이라고. 어찌 보면 사실 아까 처음에 직접적인 아흐메드 야신 그분이 이제 정신적 지도자라고 볼 수 있나요? 약간의 뭐 그런 직접적인 지도자는 일단 무슬림 형제단인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무슬림 형제단과 계속 교류를 했던 사람이죠. 팔레스타인 쪽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저분이 될 수 있어요. 이분 오늘의 주인공 같은 무슬림 형제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제 책도 써요. 그래서 뭐 이슬람과 유대교 이런 책에서 계속 이제 반유대주의 감정을 자극하는 책을 쓰고요. 이 당시 이때 보면은 이제 무슬림 형제단과 그럼 나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일단은 뭐 무슬림 형제단도 이때부터 일단은 반유대주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유대인 국가가 지금 팔레스타인에 얘네가 만들려고 하는데 얘네들의 목표는 지금 이라크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부터 나일강까지도 유대인들이 자기 국가를 건설할 욕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뭐 유대인 상점이라든가 유대인 상품에 대해서 불매운동 같은 거 전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30년대부터 이 조직이 좀 성장한다고 했는데 분명 거기에는 이 알바나의 리더십도 있었겠지만 나치의 도움도 있었다는 겁니다. 무슬림 형제단도 나치와 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가 잘하는 거 아까 말했죠. 선전.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노하우 같은 걸 이렇게 전수해 주는 거죠. 무슬림 형제단한테 뭐 책 출판하거나 팸플릿이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선전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슬림 형제들이 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체 뭐 청년들 같은 무장 조직 같은 거 만들 때 비밀리에 어떻게 사람들 조직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같은 거를 나치가 도움을 줍니다. 무슬림 형제단한테도. 그럼 그때 당시에 사실 나치와 무슬림 그러니까 형제단의 어떤 뭐랄까요 좀 비슷한 면이 없잖아 많을 텐데 많은 활동 그 범위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나치가 무너졌을 때 그 무슬림 형제단도 무너져야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무슬림 형제단은 또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테러 단체로 좀 규정되어 있지만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저 나치가 졌어요. 맞죠? 나치가 졌으니까 특히나 일단은 뭐 직접적인 뭐 무슬림과 관계는 없다 쳐도 일단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알 후세니 같은 경우는 전범이죠. 전범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당시 연합군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이라든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집트로 오고 무슬림 형제단과 이제 다시 만나게 되고 이제 환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크게 이렇게 처벌받지 않고요. 예. 오히려 이 당시에 이제 이집트 왕국 시절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1948년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할 당시에 예. 이집트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부는 아니지만 팔레스타인 정부, 지금의 가자 지구의 가자시를 수도로 한 팔레스타인 정부 대통령직도 이 사람한테 줘요. 이집트가. 예.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카이로에서 결국은 계속 생활하고 이러다가 이제 결국엔 레바논으로 가서 이 사람은 천수를 누리다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천수를 누리다 가고. 진짜? 예. 그러면서 이제 무슬림 형제단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무슬림 형제단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표면적으로 나치와 직접적인 협력을 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예. 예. 아, 그게 대놓고 협력한 건 아니고 그런 연구가, 뒷단에서 협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 같은 것도 이제 미국이라든가 독일에서 많이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간 정리를 하자면 네네. 이때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무슬림 형제들의 이념을 보자면 아까 말했던 이슬람주의를 일단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민 알 후세인 이 사람과 이제 협력을 하면서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이 단체 자체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반유대주의, 예. 유대인 국가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극단적인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고 일정 부분 나치의 도움과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 정치 세력으로 전면에 부상하지 않지만 이집트 정치에 이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단체로까지는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일이 하나 벌어지는 게 이 당시에 이집트의 요인들이 이제 암살되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 배후로 무슬림 형제단이 연루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탄압을 받게 되고 알반나도 암살당해요. 아, 암살당하고 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하로 이제 일단은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네트워크는 이제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사회 부분에서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알반나의 이 이슬람주의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사이드 쿠투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이드 쿠투브. 예, 사이드 쿠투브. 예. 예, 이 사람인데요. 감옥에 있을 당시에 찍은 사진이죠. 예.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으로 유학까지 간 이제 이집트의 공무원이었어요. 나름 엘리트라고도 볼 수 있죠. 미국까지 갔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 갔다 오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학을 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타락한 나라가 있을 수 없다. 아, 미국이? 네, 미국이 보면서 엄청 실망하고 타락을 하고 예. 무슬림 형제단에 가입을 해요. 이제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 가입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가입하고 나서 책을 많이 씁니다. 책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사상가로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책에도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 이슬람의 큰 적은 유대인이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벌하기 위해서 신이 보낸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제, 마지막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과제다. 그럼 그 알 후세이니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네, 비슷한 사람이죠. 예. 히틀러를 찬양하기도 하고 예. 역시나 이 사람도 이제 순수한 이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이슬람주의지. 왜 이렇게 다 순수하게 돌아가려고 그래요? 순수한 시기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조금 긴장해야 되는 게 이때부터 이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해요. 이러한 이슬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테러와 폭력을 사용하면서 이 사람이 정당화해요. 아, 테러와 폭력을요? 예, 테러와 폭력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테러리스트들의 어떤 사상적인, 정신적인 아버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아, 사이드 쿠투브 이분이? 사이드 쿠투브, 예, 조금 무서운 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슬림이라도 같은 무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정부라도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헌법이라든가 법률을 가지면 안 되고 율법, 종교법을 채택하지 않고 그런 정부가 있다면 이제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극단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간의 그 예전에 우리가 순수하게 돌아가야 된다. 예, 순수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 예, 순수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대놓고 테러와 폭력은 정당화된다. 그 순수했을 때는 테러와 폭력이 정당화됐던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다 정당화된다. 뭐 이런 사상을 가졌던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특히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어떤 국가, 민족의 개념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국가라든가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서양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라는 거죠. 국가와 민족, 어떻게 근대의 발명품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슬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 종교법, 하나의 통치자, 칼리프라고 하는 이제 수니파 이슬람 지도자, 하나의 세계. 이슬람 공동체. 이것을 위해서 이제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국가와 또 민족과 뭐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발명품이고. 그렇죠. 타락한 세계고. 타락한 거죠. 이 전 세계는 순수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순수하게 돌아가려면
오직 이슬람. 그렇죠. 아, 이거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아산 알반나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들어온 유대인에 맞서서 어떻게 좀 이렇게 방어적인 차원이었다면 예. 상당히 좀 공격적이죠. 이슬람이 아니라면 예. 테러와 어떤 폭력은 다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변질되는 거네요. 이슬람 결국에. 율법을 따르지 않는 정부 무너뜨려라. 아, 이슬람 율법을 폭력, 따르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이라도 그러니까 서양식 어떤 법과 제도를 따른 예. 정부는 아니라는 거 이 사람. 어. 그에 대해서 이제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봐도 좀 위험하잖아요. 같은 무슬림이 봐도 정부가 봐도 위험한 존재들이고 그러니까요. 예. 평범한 이제 무슬림들이 봐도 되게 이 사람들 좀 위험하고 좀 특이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위험 인물로 지목이 되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옥살이를 하다가 예. 1966년도에 이집트 정부가 교수형에 처합니다 이 사람을. 아, 교수형을 쳐요? 예, 교수형에 처해요. 그런데 죽으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순교자로 이제 추앙을 받게 되는 거죠. 더 이 사람이 더 유명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경파 쪽에서. 강경파 쪽에서 이슬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의 책이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에 이슬람 세계에서 많이 퍼져요. 그래서 뭐 대학생들이라든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사람 책이 널리 읽힙니다. 야. 널리 읽히게 되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감동받는 사람이 나오겠죠. 예. 이 사상에 이 사람의 이념에 감화받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테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탄압을 받는 시기예요 지금 무슬림 형제단이. 이 사람은 죽기까지 했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무슬림 형제단은 어떻게 보면 살 길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친동생이 사우디로 가요. 사우디. 예, 가서 사우디 가서 교편을 잡습니다. 대학교에서.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르쳐요. 사우디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예. 우리도 아는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누구죠?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아, 진짜. 오사마 빈 라덴이 아니 다 연결이 돼 있구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고. 야, 신기하네요. 실질적으로 알카에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들 되게 많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 이 무슬림 형제단이 너무 온건하다. 예, 너무 온건하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세게 나가야 된다. 아니 뭐 테러보다 더 센 게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무슬림 형제단이 현재까지는 뭔가 그래도 예. 사회 운동 차원에서 일단은 뭐 교육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예, 이제 저변을 하고. 넓혀가는 단계죠. 어떻게 보면. 근데 너희들 너무 좀 얌전한 것 같아. 네, 너무 신사적이야. 이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제 요 사상에 일탈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오사마 빈 라덴. 네, 오사마 빈 라덴이었다. 그래서 이제 알카에다도 있고 나중에 IS라고 또 이제. 걔네도 일단은 사상적인 영향은 사이드 쿠투브로부터 받았다 보시면 돼요. 무슬림 형제단 소속의 사이드 쿠투브. 아까 그 철창에 계신 분. 철창에 계신 분. 그렇다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또 한 분이 이제 카타르로 가신 분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영향력 있는 수니파 이슬람 세계에서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이제 학자로서 이제 받는 사람인데 바로 네네. 이 사람이 이제 알 까라다위라는 사람인데요. 예, 알 까라다위. 예. 그래서 카타르로 갑니다, 이 사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했던 건 그거죠. 자, 하마스. 이제 오랜만에 드디어 나오죠. 하마스.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 어떻게 보면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하마스의 자살 폭탄 테러. 그다음에 민간인을 어떻게 죽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것을 정당화하는 종교적인 해석을 내려요. 어떻게 내릴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슬람에서는 그렇죠. 자살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많은 종교가 아시다시피 자살을 권장하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보다 훨씬 위에 뭐 수많은 뭐 신학자들이나 율법학자들도 민간인에 대한 공격 같은 거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뭐 찾아보면은 그런 구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살 폭탄 테러 하마스의 행위를 옹호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수니파 이슬람에는 이런 학자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법학자들이. 그러니까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된 한 가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딱 정리를 해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니파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리비 하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그래도 그중에서 권위 있는 학자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자살 폭탄이나 이런 것들이 또는 테러가 이런 게 좀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사람 그 해석을 내리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이 이분을 많이 또 추종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협회 같은 것도 만드는데 회장도 하시고 물론 자기가 만든 협회긴 해요. 회장도 하시고 이 사람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 유명해진 게 이 사람이 카타르에 갔다고 했잖아요. 카타르 유명한 방송국이 알자지라라는 방송국이 있어요. 너무 유명하죠. 알자지라에서 이 사람이 프로그램도 하나 맡아요.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하나 나오죠. 카타르, 무슬림 형제단, 카타르, 그다음에 하마스,
어떻게 보면 알자지라. 요거 예. 연결고리가 좀 어느 정도 좀 그려지죠. 그러네요. 예,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이제 소속원이 뭐 수십만, 수백만 명에 달하고, 그다음에 지부가 이제 뭐 국내외 합치면 이집트 국내외 합치면 수천 개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도 이렇게 진출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비이슬람 세계인 유럽에도 이 사람들이 진출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유럽은 그 제국주의의 원죄가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자신들을 탄압했던 나라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기준으로 보면 되게 타락한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쪽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신세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오히려 이러한 이슬람 세계에서 자신들이 탄압을 받았지만 유럽은 일단 자유를 보장해 주잖아요. 표현의 자유. 예. 그다음에 문화 상대주의, 종교 다원주의, 그다음에 관용 같은 것도 있고 복지 혜택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산 알바는 아까 나왔잖아요. 예. 무슬림 형제를 만든 사람. 예. 이 사람의 외손자도 유럽에서 태어났고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슬람 학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예. 그럼 만약에 유럽 진출이라는 거 자체를 봤을 때 본인들의 세를 더 전 세계로 좀 펼쳐나가는 그렇죠.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1950년대부터 이게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뭐 종교의 이름을 빌어서 하긴 하지만 자신의 세력을 넓히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었고 이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때부터 유럽이 이제 계속 경제 발전하면서 무슬림 이민자들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슬림 이민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이념을 전파할 수 있고 이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했던 대로 협회를 많이 만들어요. 협회, 연합, 무슨 연맹 같은 거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종교시설, 모스크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유럽 사람들도 선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원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그런 패턴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고 풀뿌리 조직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설교와 강연을 통해서 이념을 주입하는 거죠. 이 단계 계속 이제 똑같아요 패턴이.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어린 친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기에 이제 뭐 소속됐거나 이런 친구들이 학교에 수업을 들었는데 뭔가 자신의 이념과 다르다 싶었을 때 약간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벌어지는 유럽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세계입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살고는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 되게 타락한 곳이에요. 부조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인간의 법을 적용받지 않겠다. 이슬람 율법을 적용해 달라. 이런 예외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요? 예. 적응하기보다는 뭔가 좀 자신들의 이념을 적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케이스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드 쿠투브의 영향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이 이슬람주의 이렇게 흘러오는 흐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건이 제가 봤을 때는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진짜 쇼크였죠. 정말 충격이었는데 저도 충격이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알카에다가 저지른 일이잖아요. 과격한 사상을 받아들인 이슬람주의자들의 소행인데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슬람주의자들은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과격파들은 당연히 이제 뭐 미국의 타겟이 돼서 이렇게 테러리스트가 됐지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약간 좀 위장 같은 걸 해요. 이슬람 계열 좀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이 얘기를 해요. 평화 얘기하고 종교 간의 대화, 그다음에 문명의 공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하면서 일단은 자기가 이슬람주의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하고 특히나 정치인들의 변신이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변신이 아니라 위장이에요. 위장.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슬람주의자로 알려진 사람인데 저는 온건파입니다. 저는 실용주의자예요. 이슬람주의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코스프레를 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죠. 정권도 장악하고. 누구죠? 선거로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정권을 장악한 후에 지금까지 집권한 사람이 바로 튀르키예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슬람주의자예요. 이슬람주의자고 뭐 튀르키예 사람이긴 하지만 튀르키예에 있던 이슬람주의자들도 무슬림 형제단과 상당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었고 어떻게 보면 사상적인 동반자 관계에 있는 그것이 지금 이제 에르도안의 정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알카에다라든가 뭐 IS 같이 좀 잔인하게 테러, 폭력 이런 걸 주장해서 좀 빠르게 우리의 이념을 실천하자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에르도안처럼 선거 아주 점진적으로 조금씩 장악해가면서 좀 우리의 이념을 관철하자 이런 상황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간 무슬림 형제단이 있었고요.
사이드 쿠투비라는 이분께서 예, 조금 과격한 아주 이제 순수의 우리 이슬람으로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테러와 이런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예. 이분의 형제인가요? 사우디로 넘어간. 예, 넘어간 분. 예, 이제 형제가 사우디로 넘어갔는데 예. 거기서 교단을 잡았어요. 예, 남동생이. 예. 그 교단을 잡은 남동생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가 오사마 빈 라덴이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알카에다. 예. 이 알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이 결국에는 9.11 테러의 주범. 예. 이제 그 9.11 테러 일으켰던 주범이고. 예.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선거를 통해서 제도권에서 활동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와 방법, 수단의 차이가 있을 뿐 목표는 똑같습니다. 예, 이슬람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하마스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라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뉴스 그거 보셨을까요? 뭐라 그러죠? 처음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막 이 텔레비전 방송이 나왔었거든요.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공격하는 장면 나오고 했었을 때 막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그 앞에서 기도를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마일 하니에라는 하마스 지도자인데요. 이게 10월 7일 날에 첫 공격이 있었는데 이 사진이 올해 7월 26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7월 26일 날? 예. 엄청 둘이 가까운 사이예요. 엄청 들이 가까운 사이고 딱 봐도 그냥 가까워 보이네요. 예, 그 전에도 이렇게 이렇게 만났었고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죠 연결고리 무슬림 형제단, 그러네요. 하마스, 튀르키예.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드디어 본부 무슬림 형제단,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에서도 기회가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2011년대 아랍의 봄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랍의 봄이라는 사건이 이거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 중동 지역에서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집니다. 이게 이집트도 예외가 아니었었는데요. 이때 이제 무바라크라는 이집트의 좀 무서운 독재자가 있었는데 결국엔 시민들이 민주화 시위를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이 퇴진하고 이집트에서도 민주 선거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때 무슬림 형제단이 그 동안은 정치적으로 전면에 나선 적은 없어요. 처음으로 이들도 이제 정당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이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선거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무슬림 형제단 이쪽 정당에 승리를 하게 되고 대통령까지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단 구호가 그거예요. 이슬람이 해결책. 이슬람이 해결책이다. 네, 이슬람이 해결책이에요. 근데 딱 정권을 잡았는데 일단은 민생 문제 같은 경제 문제 이걸 해결하는데 일단은 실패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점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약간 독재자적인 면모를 보이고 그다음에 헌법이 엄청 중요한데 헌법을 만드는데 종교적인 요소를 대거 집어넣는 법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이집트의 아랍의 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무슬림 형제단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위를 보면 당시 자유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그다음에 이집트의 기독교도들도 많이 참여했고요. 특히나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진보적인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했는데 이 행위를 이제 이 사람들은 바라볼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종교 국가화하는 거 아니냐 대놓고. 그래서 다시 시민들이 시위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정권이 이제 채 오래 못 가고 2013년도에 다시 바뀌고. 비극적으로 이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뀌는 거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바로 무너져요. 그럼 2년 만에 그냥 무너진 거네요? 1년. 11년대 시위, 2012년대 선거에서 집권하고 2013년도에 바로 무너져요. 그게 다음 해구나. 그래서 이때 어떻게 보면 무슬림 형제가 가장 친했던 에르도안이 조언을 해주죠. 그러니까 군대, 사법부, 아니면 정부 기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약화시키면서 나라를 이렇게 집권했어야지. 한 번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다.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이런 뭐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집트 본부 무슬림 형제단은 이제 이집트 정부로부터 군부 쿠데타 일어난 지금 LCC라는 대통령이 있는데요. 불법화되고 테러 단체로 이제 딱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미노처럼 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걸프 국가들 다 무슬림 형제단은 불법 단체 이제 테러리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2013년 때부터 이제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보통. 근데 걸프 국가 중 한 나라는 빠지죠. 카타르. 카타르 빠집니다. 이 연결고리가 또 계속 유지되어 있네요. 또 카타르는. 카타르 빠집니다. 그렇게 돼서 일단은 이렇게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중재 요번에 이제 뭐 하마스, 뭐 이스라엘 어떻게 될까 하는데 한번 튀르키예랑 카타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무슬림 형제단이 일단은 본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났죠. 이때 대거 받아준 나라가 튀르키예요. 피난처가 최대 피난처가 튀르키예였습니다. 네.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안책은 뭐 사실 튀르키예랑 카타르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다 받아주고 하마스 사람들도 다 받아주고요. 예. 그리고 하마스도 자기 뭐 해외 지부가 있는데 튀르키 이스탄불에 해외 지부가 있다고도 하고 예. 일단은 많이 튀르키로 갔고 그다음에 카타르. 예. 카타르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뭐 이란하고도 회담했을 때도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하고 그다음에 뭐 중요한 선언 같은 것 다 카타르에서 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이 최고 지도부는 카타르와 튀르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왔었던데 보니까는 그 가자 지구의 남부 쪽에 예. 그 피난민들을 이집트 쪽으로 우리가 조금 잠깐 개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뉴스가 속보로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열리지 않았다. 예, 그런 좀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일단은 난민 받는 걸 다 좋아하는 나라죠. 그렇죠. 겉으로는 이제 뭐 인도주의를 얘기하지만 정작 자기 보고 받으라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데 그렇죠. 이집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무슬림 형제단을 우리가 테러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하마스와 관련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녹아나 있지 않나 그런 이런 것까지도 생각이 한번 하네요.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하마스 입장에서는 본부가 사라지게 된 거죠. 이집트에서. 그렇죠. 그럼 이제 홀로서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제 자신을 선언을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무슬림 형제단과 다르고 이제 우리는 뭐 강령도 바꿔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너무 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 그래서 저희를 좀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좀 위화적으로 바뀌었다. 뭐 온건화됐다. 뭐 했는데 뭐 지금 보면은 그렇게 온건화되지 않았고. 그 유전자는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하자면 하마스는 무슬림 형제단이 표방했던 이슬람주의,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반유대주의 이것을 계승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이념을 테러로 실천하는 조직이다. 테러로 실천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이 벌어지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지금 전면으로 부각을 했는데 조금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이제 등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분리해서 봐야죠. 분리해서 봐야죠. 그렇죠.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의 어떤 과거의 이제 헌장. 그러니까 뭐 헌장이라 하면 뭐 어떤 국가나 기관이 그렇죠. 본인들이 어떤 뭐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지키기 위한 하나의 뭐 어떤 규범. 그렇죠. 이런 걸 때 이제 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하마스의 헌장이 이스라엘을 무찌르는 게 우리의 헌장이다. 헌장이죠. 이렇게 완전히 이제 정하고 움직이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의 목적은 겉으로는 일단 팔레스타인 우리는 뭐 팔레스타인 자유를 싸우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이 사람들은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유대인과는 계속 싸워야 되고 유대인은 사라져야 된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약간 메비우스의 띠 같은데 우리는 억압을 받았어. 이스라엘로 통해서 뭐 유대인 어떤 우리의 땅을 잃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그 억압과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무찔러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의 본인들은 약간 독립투사 같은 그런 그러한 이제 정신을 가지고 물론 이제 테러스럽게 해결을 하고 이제 폭력을 좀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지만은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너무 정당화되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념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세뇌됐다고 할까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가자 주민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복수하고 싶고 엄청난 반감이 있지만 과연 이런 전쟁을 원했을까? 난민이 되는 걸 원했을까? 하마스 지도부는 알다시피 지금 가자 지구에 없고 최고 지도부들은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하자면 지금까지 방송 보신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유대인을 무조건 피해자로만 그리고 있네. 너무 친이스라엘적인 태도 아니야?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서 제가 처음 방송할 때부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는 이스라엘 책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분명히 서방의 이중잣대도 존재하죠.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였는데 자신들이 국가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나치와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팔레스타인 정책 같은 요즘 특히나 이제 강경파들이 장악하고 나서 그런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이것은 긴 역사로 봤을 땐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1948년도에 이스라엘 건국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예. 뿐만 아니라 예. 조금 짧게 거슬러 가봐도 1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뭐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갈등,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1400년 전에 이슬람교와 유대교 사이에 어떤 그때부터 분쟁의 씨앗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역사에서 봤을 때 잠깐 전쟁 뭐 중재를 통해서 전쟁이 멈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잠시 일시적일 뿐이고 예.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좀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약간 좀 정상적인 사람들, 약간 좀 합리적이고 좀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세속주의적인 사람이 나타나고 네. 어떤 팔레스타인에서도 이제 하마스가 아니라 조금 더 그 뭐 좀 이렇게 세속주의고 합리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네. 악수를 하는 장면도 연출할 수 있죠. 합의한. 그렇죠. 그럴 수도 이제 있겠지만 그런 확률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하마스 같은 사람들, 하마스가 없더라도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또 이스라엘에서도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한 제가 봤을 땐 테러 그에 따른 뭐 이제 피해 보복 이런 악순환은 저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상당히 어려울 근본적인 해결책은 해결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찾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빨리 중재를 통해서 이번 사건이 좀 잘 일단 전쟁이라도 빨리 멈춰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이번 뭐 여러 전쟁을 보시도 물론 과거의 여러 역사의 어떤 배경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좀 시사하는 바 또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좀 봐야 될지 박사님 입장에서는 이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떤 미디어 전쟁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어떤 신문사가 어떤 언론사가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서로 이거잖아요. 서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식으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예전에 그 사진 한 장이 전쟁에 대한 여론을 바꾼 적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베트남전 당시에 그 사이공식 처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인해서 오늘 사진을 안 올렸는데 베트남 경찰이 당시 이제 베트공에게 머리로 직접 이렇게 총을 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장면 하나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반전 여론이 생기고 역시나 전 세계적으로 어떤 충격적인 사진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려는 피해자라고 하고 이제 상대방을 이제 악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이제 언론을 좀 골고루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방 언론도 보고. 아까 말한 이제 알자지라도 보고, 뭐 이스라엘 언론도 보고, 이제 이슬람권 언론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골고루 보면서 좀 다각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 찾기가 좀 힘들겠지만, 일단 우리가 조금 균형 잡힌 어떤 언론을 좀 접하고 그런 정보를 좀 얻음으로써 좀 냉철한 어떤 시각을 좀 가져가는 게 좀 좋겠다. 그럼 오늘 사실 그 뿌리 근간을 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일들이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었구나라는 게 정말 좀 새롭고 좀 소름이 돋네요, 사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자리 좀 모셔가지고 더 좀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 신가 대화에서는요 하마스의 뿌리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은 좀 냉철한 그런 시각을 좀 가져보자 그런 이제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신 김덕일 박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